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주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사실 마음 편하게 지내기는 어려웠겠죠.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가 모두 패닉 셀링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괴로운 시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시황을 보기에는 너무 최근 상황이 좀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짤막하게 지난주에 이 핵탄두급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발표가 되는데 과연 향후에 예상되는 그 시장의 반응과 또 향후 예상되는 이 관세 정책을 둘러싼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주요 시장별 가격 변수를 좀 살펴보고 가면 극명하게 주식시장은 엄청난 약세를 보였고 채권시장은 반면에 엄청난 강세를 보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자료 보신 분들 아시죠? 이 녹색은 약세 의미하고 주황색은 제가 임의로 제 나름대로 이 보기 편하라고 좀 강세를 표시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나스닥이 무려 10%를 하락을 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약간 이게 번지 점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버렸어요. 지금 사실 지난 그 3월 한 초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 한 7, 8% 정도 하락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당시 한 10% 정도 하락했을 때네요. 10%만 하락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반등하면서 역시 미국 시장은 탄력성이 좋다 이러면서 이 조정이 좀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들을 일으켰는데 잠깐 오르듯 하더니 이제 그 위에 완전 번지 점프를 해버렸죠. 지금 보는 느낌에서는 이렇게 상승했던 게 이른바 데드캣 바운스 같은 느낌을 지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차트의 모습은 공포감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닥스라던가 니케이, 항생, 상해도 너 나올 것 없이 다 하락을 했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3%, 코스닥이 마이너스 0.9%밖에 하락을 안 했는데 물론 이제 미국장이 금요일날 다시 또 5%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월요일날 개장을 하게 되면 두드러 맞고 시작을 하겠죠.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보다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겠고 현재 YTD 기준으로 다우가 마이너스 9.9, S&P가 마이너스 13.7, 나스닥이 마이너스 19.3%를 보이는 반면에 코스피 코스닥은 소폭이나마 여전히 연중 플러스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채권은 미국 채권이 좋아 보이고 주식은 한국 주식이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일단은 그 기준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좋았다가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선방한다 해서 주가가 마이너스로 가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미국이 지난주에 발표했던 미국이 아니죠.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던 이 상호관세에 대한 충격을 어떻게 이제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조금 심도 있게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왜 현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관세 폭탄을 던지고 있냐 이제 그걸 이해하려면 이 스티븐 미란이 쓴 지난해 11월 달에 스티븐 미란 보고서를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혹시나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은 제 채널에 보면은 이슈 분석에 제가 스티븐 미란 보고서라고 해서 1부와 2부에 걸쳐서 한 2주 전인가에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세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관세 전쟁 다음은 환율 전쟁이다. 이미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이 트럼프의 현재
대통령 경제정책 경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이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제안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안이 현재까지로는 일종의 예언서처럼 지금 실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보고서를 한번 좀 봐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영어로 한 41페이지 정도 되니까 이제 제가 다 번역해서 그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이제 그 정리해서 알려드린 게 바로 그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게 이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신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우선주의자들, 트럼프를 위시로 한 미국의 우선주의자들의 생각을 하기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달러화가 너무 강하다. 미국 경제 펀더멘탈 대비 달러화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막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런다. 그래서 결국은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 마가는 결국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국 달러화 가치가 절하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마음대로 절하되고 싶어도 절하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형태로 그 주요 국가의 협상에 의해서 통화 협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한 통화 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다른 나라들이 순순히 통화 협정을 받아줄 것 같지 않으니 일부는 관세라고 하는 채찍을 통해서, 또 일부는 안보라고 하는 채찍과 당근을 통해서 결국은 통화 협정으로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냥 드린 거고, 이게 뭐 무조건 그렇게 간다라는 거는 가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일단 트럼프의 행정부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정책을 입안해 나가고 있고,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관세에 대해서 제가 왜 관세가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라보는, 즉 뭐 스티븐 미란일 수도 있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뭐 기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 자체의 생각일 수도 있겠고, 그냥 제가 통칭해서 미국 우선주의자라고 통칭을 할게요. 미국 우선주의자들 생각에서는 이 관세라는 게 결국은 이 인위적인 통화협정으로 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의 하나의 훌륭한 수단도 되고, 또 그 자체가 하나의 단기 목표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세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왜 그런 거를 알 수 있냐면 그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 이런 장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세라는 게 우리가 미국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매겼었을 때, 만약에 예를 들면 미국이 중국에 25% 관세를 매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안화의 가치가 25% 평가 절하되면 관세에 따른 영향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환율에 대한 절하로 쌤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관세 이익을 얻는다.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서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절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할 거다. 하지만 결국은 길게 가다 보면 미국 내에서 해외 소비를 줄이고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 미국산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거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원했던 이런 이 미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관세라는 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관세가 1차 목표이기도 하고 또 인위적인 통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관세는 무조건 때린다라는 게 이제 결국 이 보고서에서도 이미 예고되었던 바인데, 그렇지만 이제 지난주에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상호관세하고 보편관세가 이제 같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관세를 좀 세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번에 매긴 관세에 대한 내용들은 기사 찾아보면 아실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나라에게 일괄적으로 기본관세 10% 때리고 플러스 미국에게 무역수지 적자를 많이 가져다 두는 나라들,
대략 한 57개 국가들, 뭐 여기에는 뭐 아일랜드인가도 있어가지고 뭐 펭귄들한테도 세금을 매기냐 뭐 이러면서 지금 엄청난 비난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나라들에게는 추가로 15% 이상,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 플러스 15%에서 25%가 된 거고, 뭐 중국은 34%고 뭐 다른 나라는 유럽은 뭐 몇 프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국가별로 조금 다르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세율 자체가 다들 4월 2일 날 상호관세 매길 거라고 트럼프가 공언해 왔기 때문에 예상은 했던 반대, 생각보다 관세율이 좀 높으니까, 그래서 일단 시장을 일단 좀 지난주에 상당한 이제 쇼크를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충격이었던 거는, 일단은 결국은 이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예고됐었고, 이 상호관세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그에 대응해서 보복관세를 또 예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주말간 전해진 뉴스로는 중국이 곧바로 보복관세로 지금 맞대응을 해버렸죠.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에 똑같이 34% 보복관세 매기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히토류 7종, 뭐 첨단 그 제품의 그 원료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 제조할 때 쓰여지는 희귀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희귀 소재에 대해서 미국한테 수출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곧바로 이제 맞불을 놔버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결국은 이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심화시키면서 지난주에 이제 목금 연거푸 미국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주저앉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일단 이제 좀 걱정되는 양상은, 제가 지난주에 트럼프의 정책을 얘기하면서 미치광이 전략을 펼치고 있다. 광인 전략, 게임 이론이라는 그 어떤 행동 경제학에 보게 되면 미치광이 전략, 광인 전략이라는 게 있죠. 즉 내가 또라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면 결국은 사람들은 이른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뭔가를 해보려다가 이제 체념한다는 얘기죠. 즉 뭔가 맞대응을 하려다가 아우 저 또라이는 상종을 안 하는 게 맞아. 그냥 똥밭에서 굴러봤자 똥밖에 안 묻지. 그냥 우리가 그냥 져주자. 이렇게 가는 걸 노리는 게 바로 미치광이 전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추가된 게 이른바 이제 치킨 게임으로 이제 치닫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것도 행동경제학에 나오는 게임 이론상에서 나오는 건데,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양쪽 끝에서 자동차가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쪽이 핸들을 틀어야 살아남는 거죠. 안 그러면 둘이 이제 부딪혀가지고 둘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핸들을 틀어버리면 이게 이제 겁쟁이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킨이라고 표현하나 봐요. 미국에서는 겁쟁이를. 그래서 이제 누가 치킨이 되느냐, 누가 겁쟁이가 되는지를 가리는 게 바로 치킨 게임인데, 결국 지금 상황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상호관세와 보복관세를 때리면서 이제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는 그 주말에도 얘기하는 게 막 그 트위터 전에 트위터 뭐 X나 자기 거죠. 자기 게 또 있죠. 트럼프의 자체 SNS를 통해서 보면 관세 정책은 경제 혁명이다. 버텨라. 이거 미국 승리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와중에도 주말에 골프 치고 했다 하더라고요. 참 신간이 편한 건지 다 계획이 있는 건지 일반 사람들은 죽어나는데, 그러면서 얘기한 게 지금 미국 주식을 사면 부자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결국은 뭐 예상했던 주가 하락이다. 하지만 나중 되면 이게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즉 이제 버텨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트럼프는 이 치킨 게임에서 물러날 의도가 없죠. 그러니까 이 미치광이 전략과 치킨 게임을 동시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치킨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이 같이 이렇게 지금 부딪히려고 오는데, 나 미친놈이야. 나 핸들 안 꺾을 거야. 나 그냥 부딪혀버릴 거니까 네가 핸들을 꺾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라는 게 지금 트럼프의 전략인 거죠. 반면에 이제 중국도 만만치 않죠.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1차 무역 전쟁에 대한 교훈이 있고, 2018년에서 2020년도에 이제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이건 조금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짧게 하면, 그 서방 국가와 이 공산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이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선이라서 트럼프는 앞으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시진핑은 지금 3연임까지 했죠. 얘는 지금 뭐 중국 내 헌법까지 고쳐가지고 평생 자기가 이 주석으로서 아마 장기 집권할 수 있을 거죠.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래봤자 트럼프는 4년짜리다. 나 버티면 돼. 뭐 좀 힘들어도 뭐 내구성은 우리가 좋아. 이렇게 지금 시진핑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트럼프는 또 내년 임기는 4년 남았지만 내년 26년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미국 내에서 지금 반 트럼프 감정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조금 시간이 촉박하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힘들어도 내가 버티면 돼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쪽이 핸들을 끌기가 쉽지가 않은, 그래서 상당히 좀 이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뭔가 공포감이 생길 만한 이제 그런 양상으로 좀 치닫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될 거다라고 뭐 신이 아닌 이상해야 그걸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좀 상정을 해보고 이 시나리오에서 어느 쪽에 가깝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맞춰서 전략을 수정해 가면 됩니다. 뭐 이거 우리가 뭐 신도 아닌데 또 뭐 지금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무식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입장에서는 여러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이 투자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일단은 향후에 일단 지난주에 그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발효했고 지금 중국하고 유럽이 지금 키인데 특히 사실 중국이 키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상 결국 앞서서 잠깐 넘어갔지만 미국에게 무역 적자를 안겨다주는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부분이 뭔가 무역 적자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게 끝날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둘 사이의 대립으로 다시 귀결이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이 둘 사이에 치킨 게임 양상이 좀 정리가 될 건지가 향후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데 당연히 아주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일단 뭐 시나리오는 크게 보면 세 가지밖에 없죠. 베스트 시나리오, 노멀 시나리오, 월스트. 노멀이 아니라 베이스 정도 되겠네요. 자, 일단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이 정도 수준. 이미 주가가 올해 들어서 나스닥이 18% 정도 하락을 했고 지금 올해만 19%긴 한데 S&P는 13.7%고 근데 이거를 고점 대비로 해보면 지난 그 11월 12월이 고점이어서 S&P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5%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22.9%예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고점 대비 20% 이상의 조정을 보이면 이건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스닥은 약세장에 진입을 한 모습이죠 지금. 훨씬 예상보다 크게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조정이 일단락 되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베스트 시나리오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경우가 이 베스트 시나리오, 현재의 조정 수준에서 일단락 될 수 있겠냐라고 하면, 현재 지금 트럼프의 그 보편 관세는 4월 5일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관세가 4월 9일부터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보편 관세 10%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베이스로 깔고 갈 것 같고, 상호 관세 15%가 각 국가들의 유화책 내지는 미국에 대한 뭔가 어떤 뭐 좋게 표현하면은 뭐 협상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조공 뭐 뭔가를 갖다 바쳐야 협상을 해주겠죠. 트럼프도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뭔가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거를 제안을 하면은 그거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른바 트럼프의 또라이 전략과 이 미치광이 전략과 이 치킨 게임 전략이 먹히면서 그냥 아우 미국하고 싸워봤자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다른 나라는 뭐 독감에 걸린다는 것처럼 미국이 좀 힘들어도 결국 우리가 더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져주자 뭐 이렇게 만약에 나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국가별로 유화책이 나오면서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비율을 좀 조절하는 형태이고 그러면 이제
1차 무역전쟁의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무역전쟁이 2018년에서 2020년도 있었는데 당시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 2018년도 4분기에만 무려 20%의 주가가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연준이 통화 완화 스탠스로 전환하면서 주가 지수가 급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2020년도 1월 15일 날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보이면서 무역 전쟁이 일단락되는데 차트를 보면 이래요. 자, 여기 보시면 2018년도 10월 초부터 S&P 500이 대략 한 2,950이었던 게 12월 말, 특히나 12월 24일 날 그때 그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지금도 기억나. 막 그때 완전히 주가가 개폭락해가지고 크리스마스고 뭐고 이거 완전히 이거는 악몽이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2,35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950에서 2,350이니까 600포인트가 떨어진 거고 S&P 500 기준으로는 2,900이 600포인트 떨어졌으면 대략 20%가 넘게 하락을 한 거죠. 그때도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19년 넘어가면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그 진짜 거짓말처럼 V자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갔지. 2020년도 1월 15일 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 무역 전쟁 합의했으니까. 근데 그랬다가 이제 코로나 발생하면서 이제 무너진 거라 이거는 좀 무시하시면 되고. 하여튼 하락한 20% 이상을 더 갔던 게 이제 그 당시에 교훈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때하고 지금 상황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는 게 그때는 2018년도에 이렇게 주가가 20% 하락했던 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당시에 그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연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기준금리인데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의 물가 상승이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12월 달에 있는 FOMC에서 금리 인상도 하고 QT 즉 양적 긴축까지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12월 달에 주가의 하락폭이 더 컸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년도에 가서 연준이 스탠스를 바꿉니다. 정확히 날짜로 보면은 1월 4일 날 파월 의장이 우리 시장에서의 소리를 좀 듣고 있다. 조금 이제 신중하게 좀 뭔가 좀 보겠다. 이러면서 연준이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무역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차 무역 전쟁 당시의 주가의 흐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야.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요거는 진행이 된 거지. 지금 대략 고점 대비 나스닥으로는 20% 넘게 빠졌고 S&P로는 한 17%, 18% 빠졌으니까. 자, 근데 요 가능성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는 원래 늘 항상 시나리오를 보면 베스트 시나리오와 월스트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에 어정쩡한 상황에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왜 지금 베스트 시나리오가 쉽진 않냐면 결국 이때의 키는 그 1단계 무역 합의는 2020년에 가서나 이루어졌으나 19년부터 주가가 반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의 스탠스 변화거든요. 즉 연준이 그동안 긴축 스탠스를 가져가다가 이제 완화 스탠스로 전환하면서 결국은 금리 인하도 19년도 7월, 8월부터 이제 해줬던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 건데 자, 지금은 어떠냐고 하냐면 사실 지난주에 이 파월 의장과 연준의 스탠스를 볼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의 좀 그 연설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이 트럼프도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연준과 파월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파월한테 파월은 좀 늦지만 그래도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이 금리 인하하기에 가장 좋은 베스트 타이밍이니까 빨리 금리 인하해라. 정치하지 말고 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식은 아니었지만 이제 얘기들이 같은 시간대에 나오다 보니까.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탠스가 관세가 주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좀 톤이 바뀌었어요. 관세가 주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그 18년도하고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제법 안정적이고 좀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제가 물가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물가 차트 내가 꺼내놨나 모르겠네. 안 꺼내놨네. 좀 시간 걸리니까 나중에 대충 한번 보세요. 2018년도에 미국의 물가는 상반기에 좀 높았지만 하반기 하면서 좀 떨어지는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파월도 이제 그 물가가 하반기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19년도 초부터 좀 유화적인 스탠스로 바뀌었는데 지금 요번 주 수요일 날 물가가 나오니까 미국 물가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시면 지금 2018년도의 물가의 모습을 보면은 18년도에 물가 지금 계속 높은 수준 2%를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연준이 금리를 좀 올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18년 7월을 고점을 찍고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이 물가 하락이 좀 뭔가 이제 공고화되기 위해서 계속 긴축 스탠스를 얘기했던 거고, 이제 19년도 초까지 가니까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되는 걸 보고 이때부터 스탠스를 바꿔요. 그러면서 19년도 초에 7월부터 이제 금리를 인하해 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물가는 그때보다도 높죠, 지금. 그 당시에는 어쨌든 물가가 3%대 찍고 지금 이제 내려오는 상황인데 지금은 물가가 2022년도 9.1 찍은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한동안 물가가 더 안 내려가고 오히려 좀 반등하는 그런 텀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빠르게 완화 스탠스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작년에 100bp의 금리 인하를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미 금리를 내려준 거 아니냐. 추가로 금리 인하하는 거는 우리 성급해서는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스탠스를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내려진 관세율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킨다고 한다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기하고 물가 둘 중에 하나를 잡으라고 한다면은 물가가 제일의 우선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 고용 지표는 또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 보기에는 지금 별로 뭐 고용시장은 그렇게 급한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물가는 좀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2019년도 초처럼 파월 의장이 빠르게 그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시장을 달래줄 수 있겠냐. 이게 지금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 다행인 거는 그래도 요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8에서 2.6 정도로 하향 안정화될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뭐 조금 괜찮을 수 있는데, 어쨌든 2019년도처럼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상승할 정도로 연준이 빠르게 완화 스탠스를 좀 보여주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 정도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양 끝단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는 좀 가능성 낮아 보이는데, 그러면 월스트 시나리오는 뭐냐? 월스트 시나리오는 주요국의 보복 관세가 잇따르면서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1930년도에 있었던, 즉 대공황과 그 직결이 됐던 그 당시인데, 스무트 홀린가 관세법 발효 당시에 다우지수가 무려 고점 대비 80%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주가지수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정말 월스트 오브 월스트를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맛이 가면 이렇게까지 맛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1930년 6월에 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발효가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가장 실패한 경제정책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누가 이렇게 멍청한 정책을 펼쳤냐라고 얘기할 정도고, 당시에 상원의 스무트라는 사람과 하원의 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스무트 홀리 이름을 따서 그렇고, 후보 대통령 시절에 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발효가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1929년인가에 그 이른바 블랙 먼데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이 대공황의 초입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의 정책적인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만 살자고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서 이제 결국은 그 미국의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편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 농민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엔 농산물 중심으로 갔다가 전체 품목을 확대를 해버렸고, 1000개 품목의 평균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를 했다고 해요.
뭐 그 대상은 전 세계였고. 자, 그랬는데 아니 지금 미국이 대공황 초입기로 가면서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보일 것 같은데 그럼 세계 경제는 뭐 넉넉했겠어요? 얘네도 다 죽을 맛이었겠죠? 근데 이제 나만 죽을 수 있냐? 같이 죽자 이러면서 지금 보복 관세를 하면서 결국 세계가 무역 전쟁으로 빠져들었고 세계 무역이 66%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공황이 장기화돼 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의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이번에 나온 미국의 관세 정책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에 버금갈 정도로 이건 어리석은 정책이다. 결국은 미국 경제를 망칠 거다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의 이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교훈을 잊어먹었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강경하게. 그래서 이제 이거가 가장 최악인데 이제 이거하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완전 다르지도 않아요. 지금 보편관세 4월 5일, 상호관세 4월 5일 발표했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고, 물론 이 관세율은 그 당시에는 60%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25%니까 그보단 조금은 낮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 결국 중국하고 유럽연합이 이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역전쟁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대공황까지는 아니어도 뭐 대공황이라고 표현한 거니까 소공황? 중공황? 뭐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경기가 위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뭐 연준의 정책대도 쉽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경우는 야 그때 주가가 80% 빠지더라. 차트를 보니까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당시에 320포인트였던 게 60포인트까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80%니까 240포인트 정도가 빠져버렸다고. 물론 이제 그 뒤로 회복을 합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1929년도에 블랙 먼데이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빠지더니 이게 32년까지 가죠. 거의 한 3년 동안 주가가 내리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월스트리트 시나리오로 상정해 보면 지금 주가 빠진 거는 지금 이제 주가 고점 대비 고작 20% 빠졌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거지만 이 월봉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당시처럼 80%라고 하면은 얼마야? 이 이만선이 S&P면 80%면 8, 26, 한 400포인트 여기까지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와, 이건 너무 심했다. 그쵸? 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빠졌던 게 이제 그 당시에 대공황인데, 뭐, 여기까지는 안 가겠죠. 최악의 경우도. 뭐. 근데, 어쨌든, 결국은 보복관세로 하면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 지금 한 3, 4주 동안 20%가 빠졌지만, 이게 다 하락했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 누가 단언할 수 있겠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최악이기 때문에 요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럼 이제 굳이 우리가 뭐 그 비율을 준다고 하면 베스트 시나리오의 가능성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30%, 그 다음에 월스트 시나리오의 가능성 뭐 한 10%, 그 다음에 한 60% 정도가 이 노멀한 이 베이스 시나리오일 것 같고 결국은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어쨌든 간에 일부 국가는 보복관세에 나서고 일부 국가는 또 유화책을 제시하지 않겠냐. 뭐 대표적으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네들은 보복관세 할 마음이 없다라고 그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당분간 자동차 가격 안 올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뭐 악영향이 좀 희석이 되겠죠. 그리고 조금 시간을 두고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상에 나서면 점차적으로 좀 영향력이 좀 축소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겠냐. 뭐 이게 뭐 사실 전망을 하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스트나 월스트 전망이 잘 안 돼요. 그냥 그 중간 어디가에서 균형을 잡지 않겠냐라고 사실 재미없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그러는데 이 시나리오니까 베스트 시나리오와 월스트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지금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정도를 뭐 확률 제가 제시한 확률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아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뭔지 생각해 보시고 요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향후에 예상되는 그 상대방의 어떤 대응과 또 미국의 맞대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시나리오를 서로 넘나들 거니까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전략을 짜시라 하는 거고 일단은 이제 저는 기대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약간 노멀한 시나리오 정도가 여전히 가능성 높지 않냐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이제 트럼프는 사실은 그럴 거예요. 지금 아직 선거까지는 중간 선거가 내년 11월이니까 거기까지는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임기 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그 정치적 자본이 가장 강할 때거든요. 항상 선거를 통해서 뽑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리더는 집권 초과가 제일 강해요. 그리고 집권 후반에는 이른바 레임덕에 빠져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지금 초장에 밀어붙이지 않으면 갈수록 자기의 정치적 자본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밀어붙일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권자들의 생각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금 미국 내에서 주말간에 반 트럼프에 대한 어떤 시위나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트럼프 보고 hands up 영어로 보면은 너네 손 떼라. 특히나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싸잡아가지고 니네 둘이 결국은 나라 망치고 있으니까 니네들 손 떼. 그래서 60만 명이 지금 시위를 했다 그러고 미국인의 54%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고 75%는 물가 상승을 이제 우려한다. 이제 이런 언론 조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가가 저렇게 폭락하면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 쉽게 버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더 하락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주가 하락 자체가 이른바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정책을 고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 게 차라리 트럼프로 하여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절충안을 내놓는 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던지면 안 돼요, 여러분. 손절하거나 비중을 줄이려면 미리 했어야지. 지금 이미 20% 떨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조정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뒷북이고 좀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제가 미국 시장은 그래서 제가 비중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히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려우니까 추가로 좀 조정받으면 이제 총알 가지고 이제 저가 매수기에 봐야 될 시점이지 여기서 던질 시점은 아니에요. 근데 저가 매수 시점을 볼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월스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지금 저가 매수하면 안 되고 여러 차례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여러분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금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채널이잖아요. 그 1년에 900만 원까지 소득 공개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1,8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이나 IRP 넣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매월 넣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좀 주가가 크게 빠지면 이럴 때 소득 공제 받는 세액 공제 받는 900만 원을 지금 넣으시라고. 그리고 갖고 있다가 조금 빠지면 좀 더 사고 좀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총알이 소진됐다 그러면 1,800만 원까지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연금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작년 이후에 지금 나쁘진 않아요. 최근에 좀 주가 많이 빠졌긴 했는데 저는 미국 포지션 다 비워놨고 한국 종목 위주로 이제 채워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부터는 지금 미국 주식을 다시 사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 테슬라 밸류체인 ETF하고 그다음에 미국 빅테크 ETF를 지난주에 이른바 많이 빠지니까 줍줍하는 느낌으로 그냥 조금씩 사는 거예요. 많이 살 필요도 없어요. 조금씩. 그런 자금으로 이렇게 빠진 그 주식들 사 놓으시면 나중에 가면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망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따지면 트럼프가 지금 말 한마디만 하면 또 분위기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가 트럼프의 저 말도 안 되는 관세 정책이다라고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만 철회하면 또 지금 주가가 급반등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물론 아까도 했던 것처럼 트럼프의 기본적인 그 목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인위적인 통화협정까지 가는 아주 장기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제가 올해는 높게 가져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고, 근데 이미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이른바 저가 매수를 아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좀 해볼 만하다. 근데 대신 바로 사면 안 되고 이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금은 세액 공제 받는 900만 원 이럴 때 요긴하게 쓰시면 된다. 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여의도의 윤중로의 벚꽃도 좀 화려하게 필 것 같고, 아마 요번 주부터가 조금 벚꽃이 옛날보다 늦은 것 같은데 본격적인 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멘탈 잘 부여 잡으시고 이렇게 큰 변동성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평소에 공부하시고 있어야 돼요. 내가 멘탈리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회를 잡지,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여러분들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일요일 날 뵐게요. 여러분 안녕.